버려진 신문 더미에서 준호가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 아이 저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사진 속 아이는 준호와 똑같은 귀 뒤에 점, 왼쪽 눈꼬리에 흉터까지 가지고 있었다. 박춘자의 손이 떨리며 1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떠올랐다. 세상에 닮은 아이 많아. 그녀는 생전 첫 거짓말을 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구역의 좁은 골목길에 녹슨 바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2살의 박춘자가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칠어진 손,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박춘자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따뜻했죠. 손수레 안에는 어제 하루 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신문지와 우유팩, 종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 수입은 겨우 10,000원 남짓이었지만 박춘자는 늘 손수레 한쪽 모서리만큼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위한 자리였거든요. 준호야, 학교 갈 시간이다. 이건 내 책 덮어야지. 박춘자가 건네는 것은 헌 신문지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정성스럽게 비닐로 감싼 수학 문제집이었죠. 겉표지는 조금 해졌지만 내용은 최신판이었습니다. 박춘자가 폐지 수입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준호가 밝게 웃으며 문제집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준호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총명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조차 정확하지 않은 이 아이를 박춘자는 10년 전 지하철 역사 화장실 앞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박춘자에게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5월의 어느 비 오는 날 지하철 역사에서 펑펑 울고 있던 작은 아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했지만 박춘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작은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거든요. 얘야, 어디서 왔니? 엄마는?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박춘자의 품에 안겨 울 뿐이었죠. 그때 박춘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존재라는 것을요. 박춘자의 인생 역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만수는 IMF 직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춘자는 48살, 아직 젊은 나이였죠. 하지만 재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아들 박민수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수마저 26살의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벽 배달 일을 하던 중 빗길에서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춘자는 내 피는 다 흘려보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준호는 박춘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할머니, 나 어제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박춘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준호의 성적은 항상 반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준호의 학습 능력에 놀라곤 했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또래를 훨씬 뛰어넘는 실력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손수레 안 끌게 할게요. 그리고 큰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 근데 준호야, 사람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그걸 꼭 기억해라. 이 말이 바로 박춘자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정은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박춘자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끔 친구들이 준호의 처지를 놀릴 때도 있었지만 준호는 결코 박춘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박춘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박춘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따뜻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춘자는 준호가 학교에 간 후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박춘자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햄 조각이 전부였지만 박춘자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준호는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화려한 도시락과 비교해도 준호에게는 박춘자의 도시락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박춘자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비록 박춘자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준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자가 아침 폐지 수거를 하러 나갔을 때 동네 곳곳에 빨간 글씨로 인쇄된 공고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철거 공고. 박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동네 전체가 3개월 내에 철거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눈앞에 닥친 것이었죠. 춘자 씨, 보셨어요? 이 동네 다 밀린대요. 동네 슈퍼주인 김 사장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슈퍼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지낸 1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준호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김 사장의 말에 박춘자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학교에서 멀어지게 되면 전학을 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친구 관계와 학습 환경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박춘자는 아직 재개발 소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준호는 예민하게 박춘자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자꾸 한숨을 쉬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아니다, 준호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박춘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준호는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박춘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새벽 박춘자가 평소처럼 폐지 수거를 하러 나갔을 때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려진 신문 더미 사이에서 준호가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이상해요. 준호가 들고 온 전단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H그룹 실종 장손을 찾습니다. 상당한 사례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준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귀 뒤에 작은 점, 왼쪽 눈꼬리에 희미한 흉터, 심지어 눈매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준호를 찍은 사진처럼 보였죠. 할머니, 이 아이, 저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박춘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지하철 역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준호가 입고 있던 옷의 안쪽에 적혀 있던 병원 이름, 그리고 며칠 후 준호를 찾으러 왔던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때 박춘자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숨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들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아이들 많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박춘자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전단지를 준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정말요? 근데 이 점이랑 흉터까지 똑같은데. 준호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박춘자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밤 박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단지를 몰래 꺼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정말로 준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H그룹이라. 박춘자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대기업 이름이었죠. 그런 큰 회사의 장손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분명 큰 사건일 텐데 왜 지금에야 전단지가 나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설마 우리 준호가? 박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전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단지 봤어? H그룹에서 아이 찾는다는 거 말이야. 상당한 사례금을 준다던데 얼마나 클까? 재벌 집 아이라니. 어디서 어떻게 사라진 걸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박춘자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준호를 보고 의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춘자는 준호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전단지 속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운명인 것일까요? 안 돼. 준호는 내 아이야. 박춘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전단지가 무엇을 의미하든 준호는 자신이 키운 소중한 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와 다른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좋은 일이에요. 준호가 들고 온 봉투에는 학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준호야? 담임 선생님이 저를 영재 테스트에 추천해 주셨어요. 성적이 워낙 좋아서 특별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박춘자는 편지를 읽어보려 했지만 어려운 한자들이 많아서 준호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교육재단에서 하는 테스트래요. 합격하면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대요. 할머니, 저 꼭 해보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춘자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강남이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곳일까요? 그런데 준호야, 할머니가 같이 가야 하는 거지? 네,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한다고 써 있어요. 박춘자는 망설였습니다. 강남의 대형 교육재단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같이 가자. 테스트 당일 박춘자는 평생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고무신과 해진 옷차림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준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교육재단 건물은 박춘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높은 건물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크네요.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박춘자만큼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춘자는 광택 나는 바닥에 자신의 낡은 고무신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튀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춘자가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팩에는 H그룹 비서실장 김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H그룹이라니 바로 그 전단지에 적혀 있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호는 준호를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박춘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오셨습니까? 김태호의 질문에 박춘자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손주입니다. 손주요? 그런데 성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김태호가 무언가를 확인하려 하자 박춘자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받으러 온 거예요. 다른 건 상관없잖아요. 박춘자의 단호한 태도에 김태호는 잠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3층 테스트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김태호가 사라진 후 박춘자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H그룹에서 영재 테스트를 주관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김태호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져 있어요. 아니다, 준호야. 그냥 처음 와보는 곳이라 좀 떨리네. 테스트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박춘자는 더욱 위축되었지만 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테스트 문제를 받자마자 집중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박춘자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연필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보며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군요.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학부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어느 학원 다니나요? 저렇게 빨리 푸는 걸 보니 어디서 특별히 준비를 했나 봐요. 아니요. 학원은 안 다녀요. 그냥 혼자 공부해요. 혼자요?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니고 저런 성과를 내기 힘든데. 그 학부모의 감탄 섞인 말에 박춘자는 준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보내지 못했지만 준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했거든요.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태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정장을 입은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태호의 제안에 박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결과만 듣고 가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만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준호가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에 박춘자는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저 정말 만점 받았어요. 준호는 신나서 박춘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춘자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DNA 검사요? 그게 뭔데요?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혈액으로 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김태호의 설명에 박춘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자신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갈게요. 박춘자가 준호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순간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 아이가 한도식 회장님의 손자가 아닐까 해서요. 그 말에 박춘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도식이라니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그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 H그룹의 회장이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인물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 회장님의 장손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 아이와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김태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는 정말로 준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실종 당시 촬영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 아이 정말 저와 똑같아요. 박춘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닮았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김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태호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김태호의 말에 박춘자와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H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도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인상을 가진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 아이, 정말 한도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준호를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손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한도식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한도식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잠깐요.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준호는 제가 키운 아이예요. 박춘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비록 상대가 대기업 회장이라 해도 준호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키워요? 당신이 이 아이를 유괴한 거 아닙니까? 한도식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괴요? 저는 버려진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박춘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평생 약하게 살아왔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맞설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그럼 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겠어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잖아요. 두 사람의 언쟁을 듣던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할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 손자가 아닌 거예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춘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너는 할머니에게 진짜 손자보다 더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혈연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한도식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H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하고요. 박춘자는 그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주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제대로 된 환경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한도식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춘자는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만해요.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순간 한도식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만약 정말로 내 손자라면 당연히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박춘자는 절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준호를 잃게 될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준호가 제 곁에 있어야 해요. 한도식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박춘자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준호 역시 평소와 달리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재개발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동네 곳곳에서 포클레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춘자 씨,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내일까지 짐 다 빼야 한대요. 동네 슈퍼 김 사장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슈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박춘자도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준호와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임시 거주지라는 곳으로 가야 한단다. 컨테이너 같은 곳이래. 박춘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도 잃고 준호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도식 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춘자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호는 불안해했지만 박춘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만난 한도식 회장의 표정은 승리에 찬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99.9%의 확률로
친부 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에 박춘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이제 준호는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한도식 회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당장 데려갈 수는 없어요. 박춘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아이를 10년 동안 키운 건 저예요. 아픈 것도 돌보고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가르쳤어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야 합니다. 한도식 회장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이요? 돈만 있으면 제대로 된 환경인가요? 돈이 있어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준호의 솔직한 말에 박춘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싶고 좋은 학교도 가고 싶어요. 박춘자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끔씩은 할머니도 볼 수 있는 거지? 박춘자의 간절한 질문에 한도식 회장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이요? 그럼 언제까지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요. 아마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박춘자는 절망했습니다. 몇 년이라니 그때까지 자신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한도식 회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오늘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말이야.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박춘자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거라, 준호야. 박춘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 너를 위한 일이니까. 하지만 박춘자의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박춘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잊지 않을게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준호야. 그렇게 준호는 한도식 회장과 함께 떠났습니다. 박춘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박춘자는 임시 거주지인 컨테이너로 이사했습니다. 냉랭하고 좁은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춘자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스트레스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박춘자의 병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만이 가끔 들러 상태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또 혼자네. 박춘자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병실에서 사흘째 되는 날 박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라고 진단했지만 정작 박춘자에게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박춘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준호가 왔을까 하는 기대감이 잠시 스쳤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였습니다. 며칠 사이 좋은 옷을 입고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박춘자는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춘자를 부축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동네 김 사장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박춘자는 김 사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새 집은 어때? 할아버지가 잘해주시니? 박춘자는 자신의 아픔보다 준호의 안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네. 집도 크고 음식도 맛있고 개인 선생님도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준호의 말에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좋구나. 할머니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어서. 할머니, 그런데 이상해요.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니? 모든 게 다 좋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 갖고 싶은 것도 다 사주시고. 그런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넌 우리 집 핏줄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는 말이구나. 근데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건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였잖아요. 준호의 말에 박춘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혈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박춘자는 준호가 자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정말 고민이 많아요. 할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게 풍족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것 같으니? 따뜻함이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이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박춘자는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호야, 너는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할머니는 그런 걸 해줄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보다 소중한 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도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한도식 회장의 표정은 불쾌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병문안은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한도식 회장이 준호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준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 이미 끝난 관계야. 한도식 회장의 차가운 말에 박춘자는 상처받았습니다. 끝난 관계라니. 10년 동안 함께 산 정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요? 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남이잖아요. 혈육이 우선이에요. 혈육이요? 그럼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이가 아플 때, 배고플 때 어디 계셨냐고요? 박춘자가 처음으로 한도식 회장에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요? 아이는 사정을 몰라요.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두 어른의 언쟁을 듣던 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준호의 울음소리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사랑해요. 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돌아올게.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에 한도식 회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손자야. H그룹의 후계자라고. 후계자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박춘자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야,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좀 더 생각해봐.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준호는 박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박춘자는 준호의 성숙한 생각에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아이였습니다. 피보다 깊은 건 정이에요, 할머니. 박춘자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도식 회장은 준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자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는 H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야. 그런 운명을 거부할 수는 없어. 운명이요? 그럼 할머니와 만난 것도 운명 아니에요? 준호의 반박에 한도식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뿐이야. 우연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가족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박춘자는 준호의 든든한 말에 힘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큰 결정을 혼자서 내리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할아버지 말씀도 맞아. 너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할머니, 좋은 교육이 뭔가요? 돈 많이 주고받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요? 준호의 질문에 박춘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가장 좋은 교육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법, 정직하게 사는 법. 그런 걸 배웠잖아요. 한도식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도 배울 수 있어. 지금은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 실력요? 그럼 할머니는 실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준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도식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글은 잘 모르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나세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실력도 있어요. 박춘자는 준호가 자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때 한도식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급한 연락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손자분을 찾으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김태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아낸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정식 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도식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선택해야 해. 기자회견을 해서 정식으로 H그룹의 후계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든지. 한도식 회장의 최후 통첩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기자회견 하겠어요. 박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그럼.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H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종된 재벌 장손 생존 확인이라는 뉴스는 이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도식 회장과 함께 나타난 준호는 여전히 어린 모습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드립니다. 10년 전 실종된 제 손자 한준호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식 회장의 말에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으로 후계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도식 회장은 준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준호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선 것은 생전 처음이었지만 할 말이 명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준호입니다. 준호의 첫마디에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H그룹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는지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H그룹의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회장실이 술렁였습니다. 한도식 회장도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제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제가 자란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 계세요. 박춘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혈육보다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준호의 당당한 발표에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도식 회장이 급히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잠깐, 준호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준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혈통보다 사랑을 선택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주요 소식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그 자리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가 새롭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걸린 간판에는 정공부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하나둘씩 공부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동네 아이들로 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건 이제 고등학생이 된 준호였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자.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모르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공부가 끝날 무렵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춘자가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계란말이 만들어놨다. 75세가 된 박춘자는 예전보다 허리가 더 구부정해졌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은 박춘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박춘자 역시 이 아이들을 자신의 손주처럼 아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고생 많았네. 괜찮아요, 할머니.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보람돼요. 준호와 박춘자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춘자와 준호는 공부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영수 수학시험 점수 많이 올랐다고 해요. 정말? 우리 준호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 보네. 할머니가 늘 도시락 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공부방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예전보다 인상이 부드러워진 한도식이었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그는 가끔씩 이곳을 찾아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구나. 네, 20명 정도 와요. 모두 열심히 해요. 한도식은 아이들의 공부 흔적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춘자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한도식이 박춘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적대적인 관계는 이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이 공부방도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니까요. 실제로 한도식은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봉사활동? 네, 동네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준호의 제안에 한도식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그 모습을 보며 박춘자는 감동했습니다. 한때 갈등 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공부방에는 박춘자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준호야, 후회하지 않니? H그룹 후계자였다면 지금쯤. 할머니, 제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너 때문에 할머니도 행복하다. 박춘자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에서도 정 공부방의 작은 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가 더 맛있는 간식 준비해야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준호야. 박춘자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선물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람은 정말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 준호야. 박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는 흘러도 정은 남는 거야. 이 말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삶의 진리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들만의 신념이었습니다. 공부방에 불이 꺼지고 도시는 조용히 잠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정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